이 사람아, 자네 딸이 시장통에서 이상한 소리를 떠들고 다닌다며? 탁, 관리가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엄연히 말단이긴 하지만 우리는 관리네. 집안 단속 좀 똑바로 하게나. 안주성관하에서 한 관리가 무진을 불러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동료, 군관들이 수근거렸죠. 딸 때문에 수문장 또 물려갔구만.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 하룻밤 뒤 온 백상루가 저 7살 때문에 뒤집어질 줄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조선 중기 평안도 안주성의 국경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명나라 상인들로 붐비며 거대한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북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수문장 무진의 굳은 살 박인 손을 꼭 쥔 7살 여운이는 호기심 가득한 맑은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여운이는 덩치 큰 명나라 상인들이 쉴 새 없이 쏟아내는 이국의 언어, 즉 평범한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백화를 듣고 그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비범한 아이였습니다. 박봉에 시달리는 말단 무관무지는 전대가 가벼웠으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을 위해 다푼을 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떡 하나를 쥐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뜨거우니 호호 불어먹어라. 아비의 다정한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에 여운이는 달콤한 꿀이 흐르는 호떡을 조심스레 베어 물며 배시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지는 이 장터가 있는 날이면 꼭 여운의 손을 잡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관복 주머니에서 호떡 값을 꺼낼 때면 동전 선원 잎이 전부였지만 호떡을 맛있게 베어 무는 딸의 해맑은 웃음을 보면 그것만으로 한 달치 피로가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운이는 호떡을 먹는 동안에도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이국의 말소리를 빨아들였는데 그 모양이 마치 메마른 땅이 빗물을 흡수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명나라 상인이 값을 흥정하며 내뱉는 거친 백화도, 먼 길을 떠나는 동료에게 건네는 애틋한 작별 인사도, 아이의 작은 귀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담겨들었습니다. 무지는 그런 딸의 비범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재주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늘 두려웠습니다. 천한 무관의 딸이 양반과 도련님들도 못하는 재주를 부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화근이 될 터였으니까요. 그때 낡은 평상에 짐을 푼 명나라 상인들이 낯선 악기 소리에 맞춰 타향살이의 서러움과 부모를 그리는 애달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깊고 슬픈 의미를 단박에 깨달은 여운이는 먹던 호떡을 내려놓고 낭낭한 목소리로 이국의 시조를 똑같이 따라 불렀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완벽한 명나라 가락이 흘러나오자 지나가던 백성들과 상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오메, 저 어린 것이 어찌 저리 어려운 이국말을 한단 말이냐.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무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미천한 무관의 여식이 뛰어난 재주를 보이면 시기심 많은 양반들의 눈에 띄어 관아에 화를 입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른 무지는 서둘러 여운이를 번쩍 안아 들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아비가 밖에서는 절대 남는 재주를 뽐내지 말라 당부하지 않았느냐. 다급하고 두려움 섞인 꾸짖음에도 여운이는 그저 아비의 품에 안겨 멀어지는 상인들의 뒷모습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부녀가 성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찰나 저 멀리 성문 밖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파발마 한 필이 다급하게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길을 비켜라, 당장 비켜라. 찢어질 듯한 고함과 함께 질주해 온 파발은 수문장 무진의 앞에서 거칠게 앞발을 치켜들며 멈춰 섰습니다. 말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린 파발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쏟아냈습니다. 명나라에 포악하기로 소문난 칙사 왕진엽 일행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도착하여 이미 10리 밖에 당도했다는 전갈이었습니다. 보고를 들은 무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영접 준비를 마치지 못해 자칫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는 수하들을 향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성문을 활짝 열고 의장대를 정렬하라. 칙사 영감을 맞이할 채비를 갖춰라. 다급한 발걸음과 창칼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뒤엉키며 성문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스러운 찰나에도 무진의 굳센 품에 안긴 여운이의 맑은 두 눈은 뿌연 흙먼지 사이로 서서히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며 다가오는 칙사의 붉은 가마를 한치의 흔들림 없이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끼기익 쿵.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거대한 칙사의 가마가 육중한 바퀴통을 구르며 안주성 성문을 통과하자 여운의 까만 눈동자 속으로 그 압도적인 그림자가 고스란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명나라 무사들의 가죽 장화가 척척 일사불란하게 돌바닥을 지식이며 울렸고 묵직한 환도가 부딪히며 내는 찰끄랑챙끄랑하는 쇳소리가 성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두려운 살벌한 기운이 사방을 짓누르자 백성들과 병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코를 박고 납작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스르르. 이윽고 가마의 비단 휘장이 걷히며 명나라 칙사 왕진엽이 그 서늘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순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매서운 호랑이 같은 눈매가 바닥에 엎드린 관원들을 싸늘하게 훑어 내리는 순간 타다닥 탁하는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이조판서 최재령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버선발로 황급히 뛰어나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찌으며 아부를 늘어놓았습니다. 대국에서 오신 존엄하신 칙사 영감을 이토록 누추한 곳에서 맞이하여 참으로 황공하옵니다. 최재령의 목소리는 긴장감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나 왕진엽은 콧방귀조차 뀌지 않은 채 오만한 턱을 치켜들고 차가운 시선을 던질 뿐이었습니다. 그 오만한 칙사의 곁에는 수석 역관 백도명이 화려한 푸른 비단 두루마기를 펄럭이며 거드름을 피우고 섰습니다. 에헴, 칙사 영감께서 조선의 예법이 이리도 형편없느냐며 심히 불쾌해하십니다. 백도명은 통역을 빙자해 은근슬쩍 고위 관리들을 제 발 아래 깔아뭉개며 혀를 쯧쯧 차는 소리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명나라의 위세를 빌려 기고만장하게 구는 역관의 태도에 엎드린 관원들은 속으로 이를 바득바득 갈았지만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바닥에 바짝 엎드린 무진은 행여나 어린 여운이 고개를 들었다가 불경죄로 목이 달아날까 두려워 투박한 두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넓은 품 안으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절대 고개를 들어선 아니 된다. 무진의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심장 박동 소리가 쿵쾅쿵쾅 요란하게 울리며 여운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에 이끌린 여운은 아버지의 단단한 팔뚝 틈새로 고개를 살짝 비틀어 숨을 죽인 채 가마 쪽을 응시했습니다. 아이의 맑은 시선이 멈춘 곳은 매서운 왕진엽의 얼굴이 아니라 무릎 옆으로 늘어진 두꺼운 붉은 솜의 끝이었습니다. 화려한 소매 밖으로 빼꼼히 나와 있는 앙상한 손이 마치 찬바람에 나부끼는 마른 잎새처럼 파르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떨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선의 하늘조차 두 쪽 낼 듯
위압적인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지만 그 늙은 손끝에는 찢어지는 듯한 슬픔과 애처로움이 짙게 배어 나와 아이의 마음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권력자가 어찌하여 저토록 서럽고 처절하게 손을 떨고 있는 것일까? 여운이 그 기묘한 모순에 빠져들어 주름진 손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찰나였습니다. 돌연 뻣뻣하게 굳어있던 왕진엽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광장을 훑던 서늘한 시선이 구석에 엎드린 무진과 여운을 향해 날선 화살처럼 맹렬하게 꽂혀들었습니다. 순간 주변의 공기가 쩍쩍 갈라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살기가 쏟아져 내리며 두 사람의 숨통을 무섭게 조여왔습니다. 헉, 무진의 입술 사이로 짐승 같은 쇳소리가 새어나왔으며 그의 굵은 땀방울이 툭툭 떨어져 마른 흙바닥을 짙게 적셨습니다. 살갗을 날카롭게 저미는 듯한 왕진엽의 시선이 정수리에 맹렬하게 꽂히자 무진은 여운의 작은 머리통을 제 낡은 배적산품으로 왈칵 끌어당기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귓가를 터질 듯이 때리고 차가운 식은땀이 온몸을 흠뻑 적셨지만 그는 딸의 숨소리조차 새어나갈까 두려워 덜덜 떨리는 거친 손으로 아이의 입을 꽉 틀어막고는 죽은 듯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가 말라붙는 듯한 찰나의 순간 하는 낮고 탁한 헛기침 소리와 함께 다행히 왕진엽의 고개가 앞을 향해 느릿하게 돌아갔습니다. 그가 육중한 발걸음을 옮겨 화려한 연회가 열릴 백상루를 향해 걷기 시작하자 호위 무사들이 뿜어내는 척척척 발소리가 매캐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후유 무진은 그제야 폐부에 꽉 막혀있던 뜨거운 숨을 토해내며 굳어있던 몸을 비틀거리며 일으켰고 창백하게 질려 사시나무처럼 떠는 여운의 작은 손을 꽉 움켜쥔 채 종종걸음을 쳐 백상루 외곽의 어두컴컴한 경비 구역으로 재빨리 스며들었습니다. 어둠이 평안도 안주성에 무겁게 내려앉자 웅장한 백상루의 처마 끝마다 매달린 수십 개의 붉은 청사초롱이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둥기둥둥당 가야금의 경쾌한 가락과 삐리리, 구슬픈 대금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으며 비단옷을 차려입은 기생들의 나비 같은 춤사위가 연회장의 열기를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산의 진미에서는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고 짙은 고기 냄새가 코끝을 진동했지만 장석에 홀로 꼿꼿하게 앉은 왕진엽의 굳게 담은 입술은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을 맞은 도라르방처럼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대인, 이것은 저희 안주 땅에서 특별히 구한 천년 묵은 산삼이었고 저것은 명나라 황실에도 바친다는 최고급 비단이옵니다. 이조판서 체제령이 번들거리는 이마의 식은땀을 소매로 닦아내며 굽실거렸고 그의 얇은 목소리는 간절함에 겨워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진엽은 그 귀하다는 산삼과 굽이치는 비단폭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묵묵히 허공만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백상루 연회장 구석 어두운 오칠 기둥 뒤에 웅크리고 앉아 이 광경을 훔쳐보던 7살 여운의 동그란 눈동자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진귀한 뇌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진엽의 투박하고 주름진 손은 오직 자신의 가슴 품만을 애틋하게 만지작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목숨줄이라도 움켜쥔 듯 쉴 새 없이 옷깃을 더듬는 모양새는 낮에 보았던 그 애처로움과 묘하게 겹쳐 보이며 아이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아비는 저쪽 별채를 순찰하고 올 터이니 넌 절대 이 밖으로 한 발짝도 나서면 아니 된다.
무진이 여운의 가녀린 어깨를 단단히 쥐며 신신당부를 남기고는 사박사박 조심스러운 발소리를 내며 짙은 어둠 속으로 멀어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여운은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는 호기심을 참아내지 못하고 쓱쓱 그림자처럼 굵은 기둥을 타고 상석의 옥좌 쪽으로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야금의 팅 하는 쇳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아이의 발소리를 덮어주었지만 여운의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맹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조각상처럼 굳어있던 왕진엽이 돌연 번쩍하고 굵은 팔을 허공으로 치켜들었습니다. 또 그 단호한 손짓 한 번에 연주와 화려한 춤사위가 거짓말처럼 일제히 멈춰 섰으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만 허가하고 무거운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거대한 백상루를 짓누르는 가운데 왕진엽은 천천히 제품 속으로 거친 손을 깊숙이 집어넣더니 무언가를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여운이 기둥 뒤에서 까치발을 들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숨죽여 바라본 그것은 천하를 호령하는 두려운 권력자의 물건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끝이 다해지고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였습니다. 일렁이는 촛불 빛이 그 닳고 다른 비단 주머니 위로 드리워지자 거대한 백상루 안에는 오직 타닥타닥 밀랍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여운은 차가운 나무 기둥에 뺨을 댄 채 튀어나올 듯한 심장을 두 손으로 꾹 누르며 그 안에서 과연 무엇이 나올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고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연회장의 무거운 공기를 찢어놓을 듯 했습니다. 왕진엽의 굵고 거친 손가락이 터질 듯한 정막 속에서 조심스레 주머니의 끈을 부여잡았고 사락사락 매듭이 풀리는 미세한 비단 마찰음조차 수백 명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거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주머니 입구가 벌어지고 그의 투박한 손바닥 위로 무언가가 스르륵 미끄러져 내려오자 조선의 대신들은 일제히 목을 길게 빼고 침을 꿀꺽 삼키며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러나 쏟아져 나온 것은 눈부신 금은 보화도 아니었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엄중한 외교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두꺼운 책갈피에 오랫동안 눌려 납작하게 말라버린 빛바랜 아파 모란꽃 한 송이였습니다. 잎사귀는 당장이라도 바스러질 듯 건조하게 말라비틀어져 핏줄 같은 잎맥만이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한때 찬란하고 유염했을 붉은 꽃잎은 세월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맞은 듯 누렇게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 최고의 권력자인 왕진엽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깨지기 쉬운 황실의 옥구슬을 다루듯 두 손으로 그 앙상한 꽃을 조심스레 받쳐 들었습니다. 호랑이처럼 매섭고 차갑던 그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오르는가 싶더니 이내 거친 숨소리가 훅 하고 터져 나오며 낮고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가 거대한 연회장의 정적을 가르고 무겁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낙양의 봄바람은 이토록 따스하게 불어오건만 늙은 어미의 뜰에는 모란이 홀로 시드는구나. 쇳소리가 짙게 섞인 그의 읍초림은 단순한 시 한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노모를 고향 땅에 홀로 눕혀두고 황제의 명에 따라 머나먼 타국 조선까지 떠나온 늙은 아들의 피 끓는 사모곡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늙고 쇠약해진 어머니의 깊은 병환을 낫게 할 신령한 약초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가슴을 쥐어짜는 애끓는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투 하고 왕진엽의 깊게 패인 주름진 뺨을 타고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마른 모란 꽃 위로 부딪히는 소리가 여운의 귓가를 쩡하고 강하게 때렸습니다. 국경시장 통해서 상인들이 주고받는 명나라 말을 어깨 너머로 귀동냥하여 그 언어와 시의 깊은 뜻을 완벽하게 깨우치고 있던 여우는 그 무섭고 거대한 짐승 같은 사내의 입에서 흘러나온 시조가 품고 있는 처절한 슬픔과 지극한 효심을 고스란히 들이마셨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진 그녀는 왈칵 눈물을 글썽이고 말았습니다. 장터가 열리는 날이면 다푼을 털어 호떡을 사주고 밤마다 해진 이불을 꼭 덮어주는 아비 무진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 무서운 사내도 누군가의 아들이구나. 자신에게 아비가 소중한 만큼 저 사람에게도 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한 것이구나. 7살 아이의 맑은 마음은 신분도 국경도 모른 채 오직 사람의 슬픔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치맛자락을 꽉 움켜쥔 여운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갔으며 시큰거리는 콧등과 달싹거리는 턱 때문에 당장이라도 흑흑거리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올 것만 같아 서둘러 소매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러나 화려하고 값비싼 관복을 겹겹이 차려입은 조선의 고위 관리들은 명나라 사신이 눈물을 흘리며 읊조린 그 고상하고도 처절한 은유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한 표정으로 끔벅끔벅 눈만 굴리며 서로의 눈치만 슬금슬금 살피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는 가운데 비단옷이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와 불안하게 부채를 만지작거리는 달그락 소리만이 팽팽한 연회장을 어지럽게 맴돌 뿐이었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수십 년을 명나라와 조선을 오가며 그들의 언어는 물론이고 뼛속 깊은 속내까지 꿰뚫어 보던 수석 역관 백도명만이 왕진엽이 읊은 시의 진짜 뜻과 그가 이 연회장에서 그토록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백도명의 뱀처럼 가늘고 찢어진 눈동자에는 노모를 걱정하는 사신을 향한 동정심 대신 타인의 약점을 잡아 자신의 뱃속을 채우려는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미소가 스멀스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매로 입을 가리고 씩 웃던 입꼬리를 순식간에 아래로 억지로 끌어내리더니 이내 금방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창백하게 질린 당황한 표정을 완벽하게 꾸며내며 과장된 몸짓으로 헛기침을 크흠하고 강하게 내뱉었습니다. 백도명은 다급한 발걸음으로 바닥을 쿵쿵 울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이조판서 최재령을 향해 고개를 획 돌렸으며 그의 굳게 담은 얇은 입술 사이로는 이제 막 무고한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거짓말이 독사처럼 튀어나오려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백도명은 짐짓사색이 된 표정으로 이조판서 최재령의 귓가에 다가가 낮고도 서늘한 목소리로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대감 큰일 났사옵니다. 방금 사신 영감께서 읊으신 시조는 단순한 풍류가 아니옵니다. 최재령은 쥐고 있던 옥색 부채를 쫙 펴며 여유를 부리려다 우뚝 멈추고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시조가 아니었단 말인가? 백도명은 주변의 눈치를 살피는 척하며 도끼 가득한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뱉어냈습니다. 그게 아니옵니다. 대감 사신 영감께서는 지금 조선의 대우가 형편없어 명나라의 국격이 시들어간다고 진노하고 계시옵니다. 당장 명나라로 돌아가 황제 폐하께 구하여 조선의 조공을 20배로 늘리지 않으면 수만 명의 철기군을 몰고 와 조선을 치겠다고 무서운 협박을 하신 것이옵니다.
그 끔찍한 거짓말이 귓바퀴를 때리는 순간 최재령이 들고 있던 은술잔이 소나귀에서 미끄러지더니 쨍그랑하고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맑은 곡주가 붉은 융단 위로 엎질러져 흉측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최재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으며 기름기 흐르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뭐시라 조선을 쳐 대국이 당장 군사를 일으켜 이 나라를 짓밟겠다는 뜻이란 말이냐. 최재령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쇳소리가 났고 비단옷에 감싸인 온몸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으며 턱관절이 달그락달그락 부딪히는 소리마저 적나라하게 들렸습니다. 백도명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최재령을 깔아보며 속으로 통쾌한 쾌재를 불렀으나 겉으로는 나라를 걱정하는 충신인 양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 진정하시옵소서. 사신 영감의 노여움을 풀고 황제 폐하의 진노를 막으려면 저들의 입을 틀어막을 막대한 재물이 당장 필요하옵니다. 소인이 듣자 하니 지금 백상로 창고에 내일 국고로 환수될 은자 100냥과 함경도에서 올라온 진귀한 호피 10장이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최재령은 바닥에 엎드려 숨을 헐떡이며 백도명의 바지가랑이를 꽉 부여잡았고 그의 주름진 두 눈에는 공포의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혔습니다. 은자 100냥의 호피 10장. 그건 내일 아침 동이 트자마자 전하께 바쳐질 내탕금과 진상품이 아니더냐.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에 그것을 어찌 건드린단 말이냐. 백도명은 혀를 찢찢 차며 최재령의 떨리는 두 손을 꽉 마주 잡고는 비장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감, 지금 내탕금을 따질 때이옵니까? 며칠 뒤 명나라의 철기군이 압록강을 넘어오면 대감의 목숨조차 장담할 수 없사옵니다. 소인이 그 재물들을 몰래 빼내어 사신의 수하들에게 뇌물로 주어 이 위기를 무마해 보겠사옵니다. 대감께서는 그저 두 눈만 딱 감아주시면 되옵니다. 이는 백도명이 외교적 위기를 핑계 삼아 국가의 피 같은 재물을 통째로 빼돌려 자신의 뒤줄을 채우려는 끔찍한 수작이었으며 그의 뱃속에는 은자 100냥이 부딪히는 짤랑짤랑 소리와 호피의 감촉을 상상하며 검은 욕망이 뙬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이성을 잃은 최재령의 귀에는 오직 명나라 군대의 말발굽 소리만이 환청처럼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한편 화려한 십장생 병풍 뒤 어두운 기둥에서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7살 어린 여우는 백도명의 구역질 나는 거짓 통역을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똑똑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신 왕진엽이 고향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뜨거운 눈물로 읊은 애절한 사모곡을 전쟁을 예고하는 협박으로 둔갑시킨 백도명의 악행의 여우는 작은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꽉 쥐었습니다. 아비 무진이 항상 말해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말은 다리와 같다. 그 다리가 끊어지면 두 나라 사이에 오직 오해와 불행만이 남는 법이다. 그런데 조선 최고의 수석 역관이라 불리는 자가 그 언어의 다리를 제멋대로 끊어내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운의 가슴 속에서는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분노의 불씨가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간악한 백도명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사신이 읊은 시조의 진짜 진실을 밝혀내려는 찰나 가냘픈 등 뒤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뚜벅뚜벅 다가오더니
누군가의 크고 거친 손이 여운의 얇은 어깨를 덜컥 하고 강하게 짚어왔습니다. 여운이 심장이 멎을 듯 깜짝 놀라 헉 하는 비명을 간신히 삼키며 고개를 획 돌리자 그곳에는 연 회장 외곽의 순찰을 막 마치고 소리 없이 돌아온 수문장 무진이 바위처럼 굳건하게 서 있었고 그의 차가운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며 여운의 흔들리는 눈빛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진의 허리춤에 찬 서늘한 환도가 철창하고 금소금을 뿜어내며 공기를 갈랐고 꼼짝없이 붙잡힌 두 사람 사이에는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한 긴장감이 소용돌이치며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 무진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귓가를 웅웅 울리며 파고들었고 그의 굳은 살 박인 거친 소나귀는 여운의 가녀린 어깨를 단단히 쥔 채 단 한 치의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운은 극도의 두려움에 온몸을 부르르 떨며 차마 아무런 대답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창백하게 질려 굳게 담은 입술만 달싹거렸으며 무진은 곧바로 그녀의 시선이 머물러 있던 연회장 중앙으로 고개를 획 돌려 심상치 않은 상황을 예리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랑하고 평안도 관아에서 가장 귀히 여기던 최고급 백자 술잔이 차가운 돌바닥에 나뒹굴며 산산조각이 나는 날카로운 파여름이 귀청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날카롭게 부서진 하얀 파편들이 허공을 가르며 사방으로 흩어지는 가운데 명나라 사신 왕진엽의 거친 숨소리가 굴줄인 호랑이의 으르렁거림처럼 온 사방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비단으로 지어진 왕진엽의 붉은 관복 소매가 거칠게 펄럭일 때마다 휘익 하는 바람 소리가 일었고 그의 턱은 분노로 덜덜 떨리며 맹렬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오랜 세월 험난한 전장을 누비며 뼛속까지 체득한 감각을 곤두세우며 공기 중에 짙게 섞인 서늘한 긴장감을 단숨에 읽어내었고 찰나의 망설임조차 없이 자신의 넓은 등 뒤로 여운의 얇은 팔목을 획 하고 끌어당겨 숨겨버렸습니다. 여운의 떨리는 코끝에는 무진의 낡고 해진 관복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땀 냄새와 서늘한 쇠 냄새가 훅 하고 강렬하게 끼쳐왔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무진의 단단한 등허리를 감싼 거친 천 조각을 두 손으로 생명줄인 양 꽉 움켜쥐며 숨죽여 거친 숨만 헉헉 몰아쉬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서 수석역관 백도명은 바닥에 바짝 엎드린 채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진엽을 향해 끊임없이 이마를 쿵쿵 찌어대며 교활한 혓바닥을 뱀처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대인 부디 진정하시옵소서. 이 모든 참담한 상황이 미천하고 아둔한 조선의 것들이 저지른 불찰이오니 하해와 같은 아량으로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백도명이 대인께 바칠 진귀한 공물을 더 준비하겠사오니 부디 진노를 가라앉히시옵소서. 백도명의 목소리는 최고급 참기름을 바른 듯 매끄럽고 비굴하게 연회장의 차가운 바닥을 기어다녔으나 바닥을 향해 푹 숙인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만큼은 덤불 속에 숨은 독사처럼 번뜩이며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며 가식적인 통곡과 아부를 쏟아내면서도 고개를 아주 살짝 틀어 횃불의 붉은 빛이 닿지 않는 어둠이 짙게 깔린 연회장 구석을 향해 서늘하고도 은밀한 눈짓을 쓱 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끔찍한 신호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던 10여 명의 험악한 wal패들은 마치 잘 훈련된 들개떼처럼 소리 없이 허리를 굽힌 채 백상루의 인적이 드문 뒷문을 향해 미끄러지듯 은밀하게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그들이 쉬는 낡은 집신이
마른 흙바닥을 스치는 소리조차 차갑게 불어오는 가을밤의 스산한 바람 소리에 교묘하게 묻혀버렸고, 삐거덕하고 낡은 목재 문이 열리는 소리마저 연 회장의 소음에 묻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길이 향하는 목적지는 다름 아닌 진귀한 인삼과 가죽 곡물, 그리고 막대한 양의 은자, 백냥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평안 가명의 가장 은밀하고 삼엄한 지하 창고였습니다. 백도명은 지금 연 회장의 모든 이목이 자신의 끔찍한 진노에 쏠려있는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조선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채워진 국고를 송두리째 털어 압록강 너머로 거대한 밀무역을 감행하려는 무서운 흉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이조판서 최재령은 상석에 주저앉은 채 온몸을 기괴하게 덜덜덜 떨며 극도의 공포에 질려 이성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쿵쾅쿵쾅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미친 듯이 때리며 울렸고, 늙고 탐욕스러운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굵은 빗방울처럼 쏟아져 내려 화려한 붉은색 비단 관복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리뿐만 아니라 목숨마저 온전치 못할 것이니 저 오만한 명나라 사신 영감의 불같은 진노를 당장 잠재우려면 누군가에게 이 거대한 소란의 책임을 모조리 뒤집어 씌워야 한다는 비열한 생각이 최재령의 머릿속을 미친 듯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핏발이 선 두 눈이 자신의 죗값을 대신 치러줄 희생양을 찾기 위해 연회장 구석구석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탁하고 탐욕스러운 시선이 구석진 붉은 기둥 뒤의 바위처럼 묵묵히 서 있는 수문장 무진에게 탁 하고 꽂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누구보다 눈치가 빠르고 교활한 수석 역관 백도명은 최재령의 그 음흉한 눈빛 변화를 단숨에 간파하고는 먹잇감을 노리는 구렁이가 바닥을 기어가듯 소리 없이 엎드린 채로 최재령의 곁으로 은밀히 다가가 그의 귓가에 차갑고 도끼 어린 숨결을 훅 하고 불어넣었습니다. 대감마님, 지금 당장 저기 구석에 서 있는 저 말단 수문장 놈을 이 모든 사태의 희생양으로 삼으시면 골치 아픈 모든 일이 순식간에 해결될 것이옵니다. 오늘 연회장의 외곽 경비가 몹시 허술하여 불미스러운 자들이 함부로 숨어들었고, 그 무능함으로 이내 귀하신 사신 영감의 심기를 거스른 것이라 그럴싸한 핑계를 대시지요. 저놈에게 엄벌을 내려 사신 영감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달래시면 이 끔찍한 사태는 봄눈 녹듯 조용히 무마될 것이옵니다. 백도명의 뱀처럼 갈라진 혀끝에서 술술 흘러나오는 도끼 어리고 달콤한 유혹은 공포에 질려있던 최재령의 남은 이성마저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고, 벼랑 끝에서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최재령은 눈을 희번덕거리며 미친 사람처럼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흉악한 결탁에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기 저 무능하고 괘씸한 수문장 무진을 포박하여 하옥하라. 최재령의 극심한 공포심이 섞인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가 고요해진 연회장의 무거운 공기를 쩌렁쩌렁 울리며 사방으로 날카롭게 흩어졌습니다. 그의 바들바들 떨리는 손가락은 정확히 무진의 단단한 가슴팍을 정조준하여 가리키고 있었으며, 그 서슬퍼런 명령이 입 밖으로 떨어지기가 무섭게 연회장 외곽에서 잔뜩 긴장한 채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최고의 군관들이 철컥철컥하고 창과 칼이 부딪히는 금소금을 요란하게 내며 무진과 여운이 서 있는 기둥 쪽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진의 굵고 투박한 손마디가 낡은 환도 자루를 꽉 움켜쥐어 뽀득하는 뼈, 마찰음이 서늘한 밤 공기를 가르는 순간
그의 넓고 단단한 등 뒤에서 파들파들 몸을 떨며 해진 것 자락을 생명줄처럼 부여잡고 있는 7살 딸 여운의 가녀린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검을 뽑아 관군들과 맞선다면 당장 대역 죄인이 되어 끔찍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무엇보다 의지할 곳 없는 외동딸 여운마저 연좌제에 얽혀 평생관 노비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잔혹한 조선의 법도가 그의 가슴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후벼 팠습니다. 결국 무지는 턱관절이 부서져라 이를 악물고 허탈한 숨을 푹 토해내며 팽팽하게 당겨졌던 어깨의 힘을 풀고 스르르 환도 자루에서 손을 바닥으로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저항할 의지를 거두었다는 것을 알아챈 찰나를 군관들은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사방에서 득달같이 달려든 덩치 큰 사내들이 억센 소나기로 무진의 양팔을 낚아채어 바닥으로 거칠게 짓눌렀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진의 굵은 두 무릎이 차가운 흙바닥에 꿀려지고 말았으며 곁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여우는 너무나 놀라 헉 하고 숨을 들이켠 채 굵은 연회장 단청 기둥 뒤로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거친 흙먼지를 뒤집어 쓴 무지는 영문도 모른 채 포박당하는 기막힌 상황에 눈을 황급히 들어 올리며 억울함에 목청이 갈라지도록 소리쳤습니다. 대감 도대체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소인은 그저 윗선에서 명받은 대로 밤이슬을 맞으며 묵묵히 연회장 문을 지켰을 뿐인데 죄 없는 소인의 목을 어찌 이리 함부로 옥죄려 하십니까? 제발 이 억울한 사정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피 맺힌 절규가 적막한 밤하늘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으나 화려한 연회장에 모인 양반네들의 귓등으로도 스며들지 못한 채 허공을 맴돌다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이조판서 최재령은 체면이 깎인 것에 화가 단단히 난 듯 씩씩 거친 콧김을 뿜어내며 무진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호랑이처럼 윽박질렀습니다. 이 괘씸한 놈 감히 어디라고 그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내 놈의 경비가 소홀하여 감히 귀하신 명나라 사신 영감께서 심기를 크게 다치신 것이 아니냐. 내 당장 내 놈에게 엄벌을 내려 대명제국의 황제 폐하께 사죄를 올릴 것이다. 최재령의 탐욕스러운 입술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통은 한겨울의 서리빨보다 차가웠고 그 말에 담긴 끔찍한 살인은 무진의 심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이 된 무시무시한 상황 앞에서도 무진의 눈동자에서 툭 투둑하고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흙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는데 그것은 결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홀로 남겨질 7살 핏덩이 딸 여운이 관하로 끌려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관노비가 될 것이라는 끔찍한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무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을 크엉 하고 토해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인 채 절망의 눈물을 쏟아내는 동안 뱀처럼 굵고 까끌까끌한 포승줄이 사사삭 소리를 내며 무진의 넓은 어깨와 거친 팔목을 무자비하게 올가매었고 건장한 체격의 군관들은 그를 질질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한편 화려한 비단 방석이 깔린 상석에 거만하게 기대어 앉아있던 명나라 사신 왕진엽은 뜰 아래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소란스러운 포박 소동에 심기가 몹시 뒤틀린 듯 굵은 미간을 팍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의 미묘한 분위기를 놓칠세라 간교하고 눈치 빠른 수석 역관 백도명이 허리를 반으로 접을 듯 굽히고 사신 앞으로 바짝 다가가더니 능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간사한 목소리로 거짓 통역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신 영감,
부디 넓은 아량으로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저 무식한 문지기 놈이 감히 영감께서 그토록 아끼시는 귀한 모란꽃을 향해 상스러운 조롱을 일삼았기에 저희 조선의 법도로 엄벌을 내리는 중이옵니다. 백도명의 두 갈래로 갈라진 혓바닥은 맹독을 품은 비수처럼 날름거렸고 조선의 말과 사정을 깊이 알 리 없는 왕진엽은 그 간악한 거짓말에 철저히 속아 넘어가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턱수염을 쓸어내릴 뿐이었습니다. 그 구역질 나는 모함의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보던 7살 여우는 아름드리 나무 굵기의 단청 기둥 뒤에 몸을 한껏 웅크려 숨은 채 바들바들 온몸을 떨고 있었으며 그녀의 맑고 커다란 눈망울에서는 억울하게 끌려가는 아버지를 향한 애끓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굵은 눈물이 투둑 투둑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낡고 바랜 무명 저고리 섭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라고는 그저 문을 충실히 지키며 거친 밥술이나마 딸에게 먹이려 애쓴 것밖에 없는데 저 간악한 역관의 거짓말 한마디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가야 한다니. 여운의 가슴 속에서는 그동안 억눌려왔던 두려움을 단숨에 집어삼키는 거대한 분노의 불길이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거친 밧줄에 꽁꽁 묶여 바닥에 끌려가던 무진이 간신히 고개를 돌려 기둥 뒤에 숨어있는 딸을 발견하고는 목에 핏줄이 터질 듯한 쇳소리로 여운아 절대 나서지 마라. 아비는 잊고 어서 도망쳐라라고 처절한 절규를 토해내는 바로 그 운명적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 목숨마저 내던진 아버지의 절규를 귓가로 들은 7살 어린 여우는 시시각각 뻗어오는 서늘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낡은 집신을 신은 작은 발로 차가운 흙바닥을 탁 하고 힘차게 박차고 나가며 수십 개의 횃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붉은 빛을 토해내는 넓고 화려한 연회장 한가운데를 향해 작은 새처럼 거침없이 뛰어들고야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군관들의 다리 사이를 날랜 산짐승처럼 빠져나간 여우는 이조판서 최재령의 코앞까지 도달하여 두 무릎을 꿇고 엎어지듯 미끄러졌습니다. 탁 하는 거친 마찰음과 함께 누런 흙먼지가 풀풀 피어오르고 고사리같이 작고 앙상한 두 손이 최재령의 화려한 관복 자락을 마치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꽉 틀어쥐었으며 그 순간 휘몰아치는 밤바람에 펄럭이던 깃발 소리조차 멈춘 듯한 기괴한 정적이 화려한 연회장을 완전히 덮쳤습니다. 놓아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저 역관 어르신의 통역이 완전히 엉터리란 말입니다. 여운의 맑고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쨍그랑하고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처럼 백상루의 차가운 밤 공기를 찢으며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사방에서 벌어지던 모든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멈춰버렸습니다. 흥에 겨워 허리를 꺾으며 간드러진 웃음을 흘리던 기생들의 화려한 치맛자락이 사락하고 공중에 멈춰 섰으며 신명나게 가죽북을 두드리던 악공의 굵은 북채가 헛손질을 하며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구르고 수십 개의 거대한 횃불이 타닥타닥 붉은 불티를 토해내는 가운데 100여 명의 고관대작들과 병졸들의 시선이 일제히 7살 난 꼬마 아이에게 꽂히며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들릴 법한 쥐죽은 듯한 정적이 짙게 깔렸습니다. 수석 역관 백도명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얀 백지장처럼 핏기가 가시며 사색이 되었다가 이내 불그락푸르락하게 달아올랐으며 턱 근육이 실룩거리며 떨리고 입술을 달달 부딪히는 소리가 옆에 선 호위무사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극심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헐떡거렸습니다. 반면 이조판서 최재령은 두 눈을 휘둥그레 뜬 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굳은 얼굴로 자신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있는 조그만 아이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아이의 정수리에서 쿡 끼쳐오는 비릿한 흙먼지 냄새에 미간을 험악하게 찌푸렸습니다. 여운아, 안 돼. 제발 저 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핏덩이입니다. 거친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끌려가던 수문장 무진이 처절한 비명을 내지르며 온몸을 비틀어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울부짖음에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며 도리어 최재령의 비단 관복 자락을 한 번 더 힘주어 잡아당기며 꼿꼿하게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이나 두려움도 없이 최재령의 탁한 눈동자를 똑바로 향하고 있었으며 곧이어 작지만 단단한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쫙 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역관 백도명을 정확히 가리키며 당차고 옹골차게 외쳤습니다. 사신 어르신께서 읊으신 시조는 조선 땅을 짓밟겠다는 무서운 협박이 절대 아닙니다. 저기 서 있는 역관. 어르신이 한자의 뜻을 제멋대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바람에 사신 어르신을 전쟁을 일으키려는 잔혹한 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운의 작은 입에서 터져나온 거침없는 외침이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되어 연회장 한가운데로 쿵 하고 떨어지자 수군거리는 소리가 우웅거리며 사방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천안 수문장의 딸로 태어난 7살 아이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사가 오가는 엄숙한 연회장에 제 발로 뛰어들어 감히 조선 최고의 수석 역관을 엉터리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이 기막힌 광경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경악스러운 하극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백도명은 넓은 이마에서 굵은 식은땀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이를 뽀득뽀득 앓며 갈라진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저 발칙한 것 당장 저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라.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썩은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느냐. 그의 고함 소리에 번쩍 정신을 차린 덩치 큰 군관들이 허리춤에 손을 올리며 여운을 향해 달려들었으나 여운은 서슬퍼런 위협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턱을 앙다문 채 최재령을 향해 더욱 절절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감춰진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사신 어르신께서 읊으신 시조의 구절 중 추풍은 군대의 칼바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 땅에 불어오는 쓸쓸하고 외로운 가을바람을 뜻하는 것이며 백발은 항복한 포로의 머리가 아니라 사신 어르신께서 명나라 깊은 산골에 홀로 두고 옷 늙고 병든 어머니의 서글픈 백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찬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고향에 계신 늙은 어머니를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는 찢어질 듯 슬프고 애절한 사모곡이란 말입니다. 여운의 입에서 폭포수처럼 흘러나온 시조의 진짜 뜻이 주변에 있던 말단, 역관에 떨리는 입술을 거쳐 명나라 말로 바뀌어 왕진엽의 귓가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석에 앉아 이 소란을 불쾌하게 바라보던 왕진엽의 붉은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요동쳤으며 굳게 다물려 있던 그의 두꺼운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7살짜리 천한 꼬마 아이가 자신이 가슴 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꽁꽁 묶어두었던 망향의 한과 어머니를 향한 피 끓는 그리움을 단 한 글자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꿰뚫어 보았다는 사실에 벼락을 맞은 듯한 거대한 충격이 해일처럼 그의 머릿속을 강타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재령은 사태의 본질을 파악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날까 극도로 두려워진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으며 여운을 향해 맹렬한 분노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재령의 차갑게 식은 눈빛이 이내 맹렬한 분노로 타오르며 굵은 목줄기에 시퍼런 핏대를 무섭게 세웠습니다. 어디서 감히 천것의 핏덩이가 신성한 조정을 능멸하려 드느냐. 천둥이 치듯 터져 나온 최재령의 호통 소리가 고요하던 백상루 앞마당을 매섭게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붉은 관복 자락을 거칠게 뿌리치며 매달려 있던 여운의 작고 하얀 손을 무참히 떼어내고는 뒤에 도열해 있던 군관들을 향해 당장 아이를 끌어내라며 벼락같이 명을 내렸습니다. 펄럭하는 거친 마찰음과 함께 무자비한 힘에 떠밀린 여운은 쿵 하고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친 모래에 가녀린 무릎이 쓸리자 아이는 고통에 얼굴을 잔뜩 찡그렸지만 그 맑고 형형한 눈동자만큼은 결코 기죽지 않은 채 어금니를 꽉 깨물고 후들거리는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어 다시 일어서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비통한 광경을 지켜보던 아버지 무지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휩싸여 포승줄에 묶인 몸을 미친 듯이 뒤틀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양옆의 건장한 군관들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꿇어앉히는 바람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절규할 뿐이었습니다. 아, 여운아, 내 딸아, 제발 우리 아이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 못난 아비의 목을 치십시오. 무진의 애끓는 통곡 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지만 수석 역관 백도명은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여나 저 어린 것의 입에서 자신들의 추악한 비밀이 폭로될까 뱃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던 백도명은 지금이 바로 저 부녀의 숨통을 끊어놓을 절호의 기회라 여겼습니다. 그는 독사가 따리를 틀듯 교활하게 몸을 구부려 최재령의 곁으로 은밀히 다가가 귓가에 끈적한 목소리로 거듭 모함을 쏟아냈습니다. 대감마님, 보시옵소서. 저 천한 수문장의 여식이 필시 악귀에 씌어 단단히 미친 모양이옵니다. 감히 지엄한 사신 영감 앞을 가로막고 이토록 소란을 피우니 어서 저 불경한 부녀를 끌어내어 엄벌을 내리시어 사신 영감의 깊은 분노를 가라앉히시옵소서. 백도명의 간악한 말들은 이성을 잃은 최재령의 분노를 더욱 거세게 부채질했습니다. 내 놈들은 무엇들 하고 있느냐. 당장 저 요망한 계집아이를 포박하여 옥에 가두어라. 날이 밝는 대로 저 아비와 함께 엄벌에 처할 것이다. 서리빨 같은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덩치 큰 군관 둘이 쿵쾅쿵쾅 거친 발소리를 내며 다가와 여운의 가녀린 팔을 잡아채려는 찰나였습니다. 사방에서 옥죄어오는 공포 속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던 여운의 시선이 문득 마룻바닥 구석에 떨어져 뒹굴고 있는 아주 작고 초라한 무언가에 강렬하게 꽂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조금 전 여운이 갑작스레 뛰쳐나왔을 때 크게 놀란 명나라 사신 왕진엽이 뒷걸음질을 치다 실수로 품속에서 떨어뜨린 물건이었습니다. 그가 조선 땅에 올 때부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가슴 깊은 곳에 품고 다니던 빛바랜 아파 모란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종이처럼 얇게 눌려 바싹 말라버린 그 모란꽃은 붉은 빛을 잃고 누렇게 바래어 있었으나 그 순간 불어온 서늘한 밤바람을 타고 사르륵 사르륵 애처로운 소리를 내며 굴러와 여운의 발치에 거짓말처럼 툭 하고 멈춰 섰습니다. 군관들의 두꺼운 소나기가 여운의 옷소매를 낚아채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번쩍하고 기이한 빛이 스치더니 번개같이 몸을 웅크려 바닥으로 바짝 엎드렸습니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군관들의 억센 손이 허공을 헛짚었고 여운은 자신의 발치에 떨어진 그 낡고 빛바랜 모란꽃을 두 손으로 감싸 쥐듯
아주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마른 꽃잎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여운의 온몸에 찌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꽃이 무엇인지 여운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왕진엽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만지듯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눈물을 흘리며 읊조린 시조의 중심에 있던 바로 그 꽃이었습니다. 병든 어머니의 뜰에 피어있던 모란, 아들이 타국 땅까지 품고 온 어머니의 체온이 남은 꽃. 이 바스러질 듯 낡은 꽃잎 한 장 한 장에 그 늙은 사내의 모든 슬픔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우는 그 꽃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꽃이 자신의 말보다 더 강한 증거가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 모란 꽃을 움켜쥔 여우는 군관들의 손길을 피해 어른들의 다리 사이를 다람쥐처럼 날쌔게 빠져나갔습니다. 최재령이 핏대를 세우며 저 아이를 당장 잡아라라고 악을 썼지만 여운의 몸놀림은 절박함에 차 있어 덩치 큰 군관들도 쉽게 잡지 못했습니다.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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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신 틈으로 삐져나온 어린아이의 발가락이 거친 흙바닥을 차는 소리가 급박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여우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아비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망설임 없이 왕진엽이 앉아있는 옥좌를 향해 제 몸을 내던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여운의 두 무릎이 거친 돌바닥 계단에 부딪혔지만 아이는 그 아픔을 느낄 새조차 없이 옥좌 바로 앞 바닥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멈춰라, 감히 존귀하신 사신대인 면전에서 함부로 하지 못할까. 누군가의 다급한 만류에 여운의 목덜미를 낚아채려던 군관들은 주춤하며 황급히 걸음을 멈추었으며 감히 명나라 사신이 앉아있는 옥좌 반경 안으로는 반보도 발을 들이지 못한 채 씩씩거리는 콧김만 뿜어댔습니다. 숨막히는 찰나의 정적이 거대한 연회장을 다시금 무겁게 짓눌렀고 곳곳에 피워둔 횃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백도명의 입꼬리가 독사처럼 비릿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는 속으로 저 어리석은 것이 제 아비를 살려보겠다고 뛰쳐나갔으나 저 잔혹한 사신의 발밑에 엎드렸으니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며 잔인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안 돼, 여운아, 비켜라. 아비가 다 잘못했으니 제발 내 불쌍한 딸 자식만은 살려주시오. 굵은 포승줄에 묶인 채 바닥에 짓눌려 있던 무진이 하늘이 무너지듯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무진의 두 눈은 이를 악물어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질끈 감겨버렸고 포승줄에 묶인 두 주먹이 뼈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져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당장이라도 잡아 끌어낼 듯이 노려보는 서슬퍼런 시선들과 끔찍한 공포가 온몸을 짓누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으나 여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흙투성이가 된 두 손을 천천히 허공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자칫 아이의 떨리는 소나귀 힘에 눌려 바스라져 버릴 것만 같은 잎사귀 끝이 누렇게 바래고 형편없이 말라비틀어진 낡은 모란꽃 한 송이가 가늘게 떨리는 여운의 두 손에 고이 감싸인 채 왕진엽의 시야 정면으로 번쩍 치켜 올려졌습니다. 한 줌 바람에도 흩어질세라 조심조심 감싸 쥔 7살 아이의 깡마른 어깨가 애처롭게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낡고 바스라진 모란꽃이 횃불의 붉은 빛을 받아 왕진엽의 시야에 완벽하게 들어온 그 순간 비스듬히 옥좌에 기대 앉아 조선의 관리들을 내려다보던 왕진엽의 두 눈이 찢어질 듯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챙그랑
그가 꽉 쥐고 있던 옥잔이 일순간 힘이 풀린 소나귀를 빠져나가 차가운 돌바닥 위로 내팽개쳐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뿜어냈습니다. 헉. 마치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 내뱉는 듯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왕진엽이 옥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급작스러운 움직임에 무릎에 덮고 있던 최고급 디단 자락이 요란하게 펄럭였고 곁에 놓여있던 술잔과 접시들이 우당탕탕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평소 태산처럼 무겁고 잔혹하기로 소문난 명나라 사신이 그토록 혼비백산하여 경악하는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조선의 관리들을 극한의 공포로 밀어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이고 대인 살려주시옵소서. 사신의 무시무시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여 저 아이의 발칙한 무례함 때문에 조선 땅 전체에 끔찍한 화가 미칠 것이라. 짐작한 체제령을 비롯한 수십 명의 고위 관리들은 일제히 곡소리를 지르며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이빨을 딱딱 부딪히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굴한 아우성 따위는 지금 왕진엽의 귓가에 단 한마디도 가닿지 않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명나라 황제의 직사는 지금 원귀라도 마주한 사람처럼 턱을 와들와들 떨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오직 여운의 여린 두 손에 들린 그 낡은 모란 꽃에만 맹렬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의 콧잔등에는 어느새 굵은 식은땀이 맺혀 툭 하고 턱 밑으로 떨어졌으며 그토록 오만하고 당당하던 그의 두 다리마저 눈에 띄게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명나라 최고의 권력자인 사신이 이 당돌한 꼬마를 어찌할 것인지 여운의 모란 꽃을 쥔 손이 허공에서 애처롭게 덜덜 떨리는 가운데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기이할 정도로 고요해진 백상루 앞마당에서 여운이 핏기 가신 작은 입술을 조심스레 열며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이 꽃의 주인을 찾사옵니다. 조선말로 된 그 외침을 왕진엽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란 꽃을 두 손에 곱게 감싸 쥔 채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올려다보는 아이의 눈빛만은 어떤 통역 없이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도 저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누군가의 깊은 슬픔을 알아본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순수하고 따뜻한 진심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운의 가늘고 애뜬 목소리가 적막하게 가라앉은 백상루 앞마당에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흩어졌습니다. 그 애처로운 외침이 채 클바닥에 닿기도 전에 섬돌 아래 엎드려 있던 수석 역관 백도명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이 몹쓸 것이 감히 대명제국의 직사대인 앞에서 무슨 실성한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백도명이 씩씩거리며 여운을 향해 사납게 다가갔으며 주위의 군졸들 역시 일제히 창을 고쳐 잡으며 찰칵거리는 섬뜩한 쇳소리를 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군관들이 7살 여운의 가냘픈 어깨를 향해 다가오려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허공에서 애처롭게 덜덜 떨리던 여운의 핏기 가신 작은 입술이 천천히 다시 열리더니 연회장의 무겁고 살벌한 정적을 단숨에 깨뜨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언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대인, 낙양의 봄바람은 불어오나. 여운의 작은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투박한 조선 백성들의 말씨가 절대 아니었고 수석 역관 백도명조차 평생을 바쳐 머리를 싸매고 익혔으나 끝내 구사하지 못하던 딱딱한 관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명나라 황실의 깊은 구중궁궐이나 최고위 귀족들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쓰인다는 몹시도 고상하고
우아한 운율을 머금은 정통 백화였습니다. 천민 꼬마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오는 맑고 청아한 발음은 마치 옥구슬이 은쟁반 위를 구르듯 쪼르르 경쾌한 소리를 내며 밤바람을 수놓았습니다. 여운을 향해 다가가던 백도명의 발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허공에 뻣뻣하게 굳어버렸고 그의 눈동자는 터질 듯 확장되었습니다. 수십 년을 명나라 말만 파고든 조선 최고의 역관인 자신조차 흉내내지 못하는 황실의 정통 백화가 하필이면 자신이 버러지처럼 짓밟으려 했던 7살 천민.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백도명의 다리가 후들후들 풀렸습니다. 관리들 역시 숨을 들이마신 채 굳어버렸고 연회장 구석에서 엎드려 있던 기생 하나가 너무 놀라 헉 하는 소리를 질러 옆 사람의 팔꿈치에 찔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포승줄에 묶인 채 바닥에 짓눌려 있던 무지는 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유창한 명나라 말을 듣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시장통에서 상인들의 말을 따라 하던 것은 알고 있었지만 황실의 고상한 운율까지 구사하는 이 아이의 재능이 이토록 깊은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놀라움 뒤로 무진의 가슴 한구석에서 뜨겁고 묵직한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도 걱정도 아닌 아비로서 처음 느끼는 벅차오르는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악 어린 시선들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오직 숨을 헐떡이는 칙사 왕진엽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가 앞서 달을 보며 읊조렸던 슬픈 시조에 화답하듯 다음 구절을 차분하게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의 뜰에 곱게 핀 모라는 비록 모진 비바람에 시들었으나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밤낮으로 그 굽은 뿌리를 적신이 내년 봄에는 반드시 붉고 탐스러운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여운의 목소리는 작고 가늘었으나 그 안에는 병든 어머니를 고국에 두고 온 타국 사신의 깊고도 쓰라린 효심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찢어질 듯 아픈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다정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의 낡은 삼배를 걸친 천한 아이가 건넨 너무도 유창하고 서정적인 명나라의 시조에 왕진엽은 정수리에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넋을 잃고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거대한 가슴통이 헉헉 거친 숨소리를 내며 부풀어 올랐다 꺼지기를 반복했고 목덜미를 타고 흐르던 굵은 식은땀이 뚝뚝 떨어져 비단 신발을 적셨습니다. 여우는 두 손에 곱게 모신 끝이 닳고 바스라진 낡은 모란 꽃을 왕진엽을 향해 두 팔을 뻗어 공손히 바쳤습니다. 대인께서 어머니의 깊은 병환을 고치기 위해 머나먼 조선 땅까지 오시어 그토록 영험한 약초를 구하고자 애쓰신 그 애절한 마음을 어찌 이 어린아이가 감히 모를 수 있겠습니까? 여운의 진심 어린 맑은 한마디가 매서운 밤바람을 타고 왕진엽의 귓가에 사뿐히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무자비하여 조선의 관리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명나라 최고 권력자 왕진엽의 굳게 다물렸던 입술이 통제력을 잃고 걷잡을 수 없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 파르르 떨리던 입술 사이로 크어가는 짐승의 억눌린 울음 같은 거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며 조선의 조정관리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명나라의 무소불위. 칙사는 7살에 뜬 소녀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민 낡고 바스라진 모란꽃 앞에서 털썩 소리를 내며 차가운 돌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 내 어미의 마음을, 이토록 찢어지는 내 깊은 슬픔을 천 리박 타국의 어린 내가 아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쇳소리가 났으며 붉게 충혈된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여운의 흙 묻은 작은 손등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검붉은 피를 토하면서도 자식의 앞길을 걱정하여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시던 늙은 어머니의 처절한 심정을 어찌 조선의 천한 아이가 이리도 깊이 헤아린단 말인지. 그는 덜덜 떨리는 거친 양손으로 여운의 작은 두 손을 덥석 부여잡고는 그 위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을 무겁게 짓누르던 권력자의 서늘한 위압감과 살기는 봄눈 녹듯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저 늙고 병든 어머니의 병세 악화에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한 명의 가엾은 아들만이 그 자리에 엎드려 가엾게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엉엉 소리를 내며 늙은 아이처럼 서럽게 오열하던 왕진엽은 여운을 자신의 넓은 가슴 품에 와락 끌어안았고, 여운 역시 작은 두 팔을 뻗어 왕진엽의 넓은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여운의 작은 손바닥이 왕진엽의 등을 두드릴 때마다 토닥 토닥 하는 소리가 고요한 연회장에 울렸는데, 그 리듬은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식의 등을 토닥여 재우던 바로 그 손길과 닮아 있었습니다. 왕진엽은 그 작은 손길에 다시금 왈칵 서러움이 밀려와 으흑 거친 울음을 토해냈고, 화려한 비단 소매로 눈물을 훔치려 했으나 쏟아지는 눈물은 도저히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포승줄이 풀리지 않은 채 바닥에 꿀려있던 무지는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였던 명나라 칙사가 자신의 작고 여린 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무진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았다는 안도의 눈물도 억울함이 풀린 시원함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보호하려 했던 딸의 재능이 결국 아비의 목숨을 살리고 나라의 위기를 넘기고 머나먼 타국의 슬픈 아들까지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조선의 낡은 삼배옷을 입은 천민 아이와 화려한 비단옷을 걸친 명나라 대인의 포옹이라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대반전 앞에 이조판서 최재령을 비롯한 조선의 고위 관리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입을 떡 벌린 채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까지 연회장을 감돌던 숨막히는 공포가 어떻게 이토록 애절한 눈물바다로 변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악과 안도감이 거세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숨소리조차 멎은 듯한 적막한 고요함 속에서 오직 왕진엽의 구슬픈 통곡 소리만이 어흑 메아리치며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는데, 이 감동적이고 기막힌 상황 속에서 오직 단 한 사람, 간악한 수석 역관 백도명만이 사태가 자신에게 최악의 방향으로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백도명의 이마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려 눈가를 덮었고, 그는 덜덜 떨리는 동공으로 주변 무사들의 눈치를 살피더니 쥐도 새도 모르게 연회장 뒷문을 향해 발걸음을 조심스레 떼기 시작했습니다. 사박 삐걱. 가죽신이 흙바닥을 스치는 미세한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숨을 죽인 채 도망치려던 백도명의 굽은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려는 찰나였습니다. 여운을 품에 안고 눈물 범벅이 되어 있던 왕진엽의 시선이 백도명을 향했고,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먹잇감을 노리는 매서운 호랑이의 살기로 돌변하며 허공을 찢는 벼락 같은 불호령이 연회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개설아 감히 내 어머니를 향한 애절한 사모곡을 더러운 협박과 탐욕의 도구로 둔갑시켜 나를 기만한 극악무도한 놈. 천지를 쩌렁쩌렁 울리는 왕진엽의 분노 서린 호통 소리에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던 명나라의 정예 호위무사들이 우르르 성난 짐승처럼 달려나갔습니다. 챙그랑챙 하는 날카롭고 섬뜩한 쇳소리와 함께 차가운 달빛을 머금은 명나라 무사들의 길다란 칼날이 순식간에 백도명의 목덜미를 촘촘히 에워쌌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선 제1의 수석 역관이라며 기고만장하게 목에 힘을 주며 거드름을 피우던 백도명은 사색이 된 얼굴로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여운을 위기의 문턱까지 몰아넣어 거대한 부를 축적하려 했던 백도명의 추악한 계략이 그가 그토록 벌레 보듯 무시하고 짓밟았던 천한 7살 아이의 진심. 어린 시조 한 수와 보잘것없는 낡은 모란꽃 하나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는 참으로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백도명은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엎어지더니 체면도 내팽개친 채 거친 흙바닥에 이마를 쿵쾅 찌으며 미친 듯이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인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갈라지고 쉰 목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지만 왕진엽은 버러지를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이내 그의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른 호통 소리가 우레와 같이 연회장을 뒤흔들었으며 알아듣기 힘든 명나라 말이 거센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간악한 자에 대한 지독한 경멸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왕진엽의 곁에 서 있던 7살 여운이 한 걸음 앞으로 당당히 나서며 낭낭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그 명나라 말을 한치의 막힘도 없이 조선말로 통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간악한 역관놈이 외교적 위기를 조장하여 국고를 빼돌리고 밀무역을 하려 한 흉계를 모두 자백받아라. 대국과 조선 사이의 신의를 저버리고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려 한 끔찍한 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여운의 티 없이 맑은 목소리가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자 숨을 죽이던 조선의 관리들과 백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웅성 수군거렸습니다. 왕진엽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호위무사 2명이 백도명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그의 품속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백도명이 비명을 내질렀지만 무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화려한 비단 도포 자락을 뜯어냈으며 이내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두툼한 가죽 주머니 하나가 툭 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무사 한 명이 주머니를 거꾸로 털자 압록강 너머로 빼돌리려던 진귀한 인삼과 최고급 호피 목록 그리고 썩어 빠진 관리들에게 바친 뇌물 액수가 빼곡하게 적힌 붉은색 뒷거래 장부가 촤르륵 쏟아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추악한 치부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백도명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고 도저히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두 눈을 뒤집더니 쿵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사건의 전말을 뼈저리게 깨달은 이조판서 최재령은 덜덜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으며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 참사를 초래할 뻔했는지 깨닫고는 온몸을 떨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어린아이의 지혜를 비웃으며 무시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억울한 수문장의 목숨을 내치려 했던 크나큰 죄가 천하에 드러나자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식은땀이 뚝뚝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편 억울하게 끌려갔던 수문장 무진을 묶고 있던 두꺼운 포승줄이 날카로운 칼날에 의해 툭툭 끊어져 나갔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무진은 지친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여운에게 다가갔습니다.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무진에게는 평생에서 가장 긴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까까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면서도 도망쳐라 라고 외쳤던 아비의 절규를 이 작은 아이는 도망치는 대신 제 몸을 내던져 응답한 것이었습니다. 무진은 여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의 흙투성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무릎이 쓸린 자국, 흙먼지가 엉긴 머리카락, 눈물 자국이 얼룩진 뺨. 그 하나하나가 아비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여운아, 이 아비가 참으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무진은 여운을 와락 부둥켜 안으며 꾹꾹 참았던 서러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오열 소리가 밤하늘로 흩어졌고 여운은 아비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무진의 등을 토닥이며 엉엉 소리 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안 아파요? 많이 아프지요? 여운의 울먹이는 물음에 무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아프다. 하나도 안 아프다. 우리 여운이가 살아있으니 이 아비는 아무것도 안 아프다. 그 애절한 부녀의 모습에 연회장에 있던 많은 이들이 조용히 옷소매를 들어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왕진엽은 천천히 두 사람의 곁으로 다가가 무진의 떨리는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하듯 진심을 다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돌려 바닥에 비참하게 엎드려 있는 최재령을 향해 시선을 옮겼을 때 그의 눈빛은 한겨울 매서운 서리빨보다 더 싸늘하고 날카롭게 돌변해 있었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죄 없는 백성을 핍박하고 진실을 덮으려 했던 권력자를 향한 무언의 강렬한 경고가 담긴 시선에 최재령은 감히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저 바들바들 떨며 차가운 땅바닥에 코를 박은 채 엎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최재령이 돌연 양반의 체면 따위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는 무진과 여운을 향해 무릎을 기어 다가가며 두 손을 싹싹 비벼대기 시작했습니다. 네, 내가 눈이 멀어 천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소, 수문장. 그리고 꼬마 아가씨 제발 부디 이 늙은이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오. 하늘을 찌르던 권세를 자랑하던 조선의 고관대작이 일개말단 수문장과 7살 난 어린 소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하는 전대미문의 광경이 백상루 한가운데 펼쳐지니 숨죽여 지켜보던 사람들의 입에서 헉하는 헛바람 들이켜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명나라 칙사 왕진엽은 그 꼴불견인 최재령의 비굴한 사죄를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고는 이내 고개를 돌려 여운을 향해 다시금 봄볕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꼬마야, 내 맑은 눈과 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고향에 계신 어미의 약을 구하지도 못하고 이 악당들의 농간에 놀아날 뻔하였구나. 왕진엽은 품속을 뒤적이더니 황제 폐하께서 친히 하사하시어 평생에 호신부로 귀하게 여겨왔던 영롱한 빛깔의 최고급 옥패를 꺼내 들었으며 짤랑하는 청아한 옷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그것을 여운의 작은 목에 직접 걸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생명의 은인인 너에게 주는 작은 정성이니 훗날 내가 장성하여 명나라 땅을 밟게 된다면 이 옥패가 너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여운은 가슴팍에 닿은 서늘하면서도 묵직한 옥패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는 배꼽 인사를 꾸벅 올렸습니다. 이후 왕진엽은 아직도 바닥에 엎드려 있는 최재령을 향해 벼락 같은 호통을 치며 어미명을 내렸습니다. 당장 듣거라 본래 우리 사신단이
간절히 구하고자 했던 조선의 영험한 산삼과 진귀한 약초들을 지금 당장 내어오라 허나 결코 강탈하지 않을 것이니 정당한 은자를 치르고 사갈 것이니라. 그 서슬퍼런 불호령의 체제령과 안주 목사는 예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라며 허둥지둥 물러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쿵쿵거리는 무관들의 거친 발소리와 함께 평안도 일대에서 가장 약효가 뛰어나다는 백년 묵은 산삼과 귀한 약초들이 산더미처럼 괴짝에 담겨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운의 순수하고도 날카로운 지혜 덕분에 자칫 큰 화로 번질 뻔했던 조선의 끔찍한 외교적 위기는 눈 녹듯 사라졌고 효심 깊은 명나라 사신은 어머니를 살릴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느덧 길고 길었던 숨막히는 밤이 지나가고 동이 터오는 안주성에 아침 햇살이 백상루의 기와 지붕을 따스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짹짹거리는 산새들의 경쾌한 지저김 속에서 왕진엽은 가득 찬 약초 수레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모두 마친 채 굳게 닫혀있던 성문 앞에 섰습니다. 출발을 앞두고 왕진엽은 품에서 그 빛바랜 아파 모란 꽃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어젯밤 여운의 작은 손에서 건네받아 다시 가슴에 품은 그 꽃은 여전히 바스러질 듯 낡고 말라 있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마도 조선 땅의 밤이슬과 7살 아이의 체온이 마른 꽃잎에 스며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왕진엽은 그 꽃을 조심스럽게 다시 비단 주머니에 넣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미, 제가 돌아갑니다. 당신의 모란 꽃이 머나먼 조선 땅에서 한 아이의 마음을 만나 다시 피어났습니다. 덜컹덜컹 거리는 수레바퀴 소리가 출발을 알리는 가운데 왕진엽은 배웅을 나온 무진의 투박한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두 사나이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한참 동안 쥐고 있었는데 어젯밤 한쪽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고 한쪽은 상석에서 분노를 토해내던 사이였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을 만큼 두 사람의 악수에는 짙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왕진엽은 무진의 손을 놓으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라.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떤 보물보다 귀하다. 무진은 말없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곁에 선 여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왕진엽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꼬마 아가씨, 부디 그 맑은 지혜를 잃지 말고 훌륭하게 자라나거라. 내 평생 너희 부녀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운은 왕진엽의 크고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며 명나라 말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인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모란 꽃이 내년 봄에도 반드시 필 것입니다. 왕진엽은 그 한마디에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꼬리를 힘주어 올리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왕진엽은 가마에 오른 뒤 문득 뒤를 돌아보더니 여운을 향해 멀리서 두 손을 모아 깊이 읍했습니다. 여운도 성벽 위에서 작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개를 숙여 담례하였지요. 바람에 실려온 모란꽃 향기가 두 사람 사이를 잇는 듯 봄바람이 안주성 위를 포근하게 감싸 돌았습니다. 뿌 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사신단의 행렬이 뽀얀 흙먼지를 일으키며 북쪽을 향해 천천히 멀어져 갔고 무진과 여운은 그들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안주성의 운명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백성을 속이고 나라의 재물을 빼돌리려 했던 수석 역관 백도명은 즉각 관하로 압송되어 쇠사슬에 묶인 채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뒤를 봐주며 억울한 수문장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내치려 했던 이조판서 최재령 또한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부끄러워하며 스스로 벼슬을 내려놓고 초라한 행색으로 고향 땅을 향해 낙향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억울한 누명을 벗어던진 무지는 충직함과 공로를 인정받아 안주성을 호위하는 방어사로 당당히 승진하였습니다. 수문장 시절 해진 관복을 입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성문을 지키던 그는 이제 든든한 갑옷을 걸치고 수백 명의 병사를 이끄는 장수가 되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성문에 올라 병사들의 안부를 묻고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넉넉한 미소를 건네는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7살 여운의 이름은 안주성을 넘어 조선 팔도 방방곡곡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모란꽃의 기적을 일으킨 천재 소녀라 불렀고 어른들이 모두 외면한 진실을 7살 꼬마가 밝혀냈다는 이야기는 시장의 엿장수에서 궁궐의 내관에 이르기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조선 팔도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던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압록강 너머에서 먼지를 가득 뒤집어 쓴 전령 하나가 안주성에 도착했습니다. 전령이 내민 서신에는 왕진엽의 필체로 단 한 줄만이 굵은 먹물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미께서 약을 다려 드시고는 뜰에 나와 기운차게 모란꽃에 물을 주셨다. 무진이 읽어주는 서신의 내용을 들은 여운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더니 이내 아비의 넓은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무진은 딸의 작은 머리를 쓸어내리며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여운이가 해낸 거다. 여운은 고개를 젓고 아비의 굳은 살 박인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여운은 왕진엽이 걸어준 옥패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레 서신을 접어 옥패 주머니 안에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먼 타국에서 어머니의 쾌유를 알려온 아들의 마음과 딸을 지키려 모든 것을 내던진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작은 주머니 안에서 나란히 포개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지는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은 뒤에도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성문을 지키며 지나가는 상인에게 물 한 사발을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운은 훌쩍 자라나 시장통에서 명나라, 여진, 일본의 상인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어디서 들은 새로운 나라의 시를 낭낭한 목소리로 읊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여운이 걸어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해마다 봄이면 안주성 백상루 앞마당에서는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누가 심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모란꽃 한 그루가 꽃샘 추위가 물러갈 무렵이면 어김없이 붉고 탐스러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봄바람이 그 꽃잎을 흔들 때마다 지나가는 백성들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란 꽃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저 꽃이 필 때마다 먼 명나라 어딘가에서도 같은 모란 꽃이 핀다고. 7살 소녀가 건넨 시조 한 구절이 국경을 넘어 늙은 어머니의 뜰까지 닿았던 그 밤의 기적이 해마다 봄이 올 때마다 꽃으로 피어나는 것이라고. 낡은 맷돌처럼 버려지고 무시당하던 7살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지혜가 어른들의 탐욕을 부수고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이 이야기는 2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봄바람을 타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백상루에서 울린 7살의 맑은 목소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심은 신분도 나이도 국경마저도 넘을 수 있다고.
누군가의 슬픔을 알아봐 주는 따뜻한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